지난 시간에는 잘츠부르크의 천재 모차르트와 카라얀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서 낭만주의 피아노의 시인 쇼팽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클래식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줄 뿐이죠. 클래식 멘토 이영빈 음악평론가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클래식 멘토 이영빈입니다. 예. 제가 좀 가끔 이질감을 좀 느껴요. 어떤 걸 말입니까? 여기 앞에 진행했던 프로들 막 1, 2부에는 막 네. 주식 얘기하고 막 스포츠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그 시그널이 딱 나온 순간 제가 그 다중이가 돼서 딱 빙의하는 듯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경건해지고 그래요. 좌우뇌를 이제 고루 쓰신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 생각하시면 느낌인 되겠습니다. 제가 점점 똑똑해지겠네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성과 감성이 균형이 되는. 아니 이게 저도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이 시간을 가지면서 잊고 있었던 걸 이렇게 좀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고 이러면서 클래식에 이런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네. 조금 멀어졌다가 다시 요즘엔 이영빈 평론 같은 분들이 이제 선두에 나서서 네. 다시 우리 가까이 오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 네. 뭐 많이 접하시면 네. 아무래도 이 삭막한 세상에서 감성이 다시 뛰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전파의 정점 모차르트를 저희가 살펴봤다면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 주자 쇼팽인데 두 사람은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좀 완전히 결이 다른 두 인물인데 쇼팽을 피아노의 시인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네. 하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일단 쇼팽이 태어나던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네. 1810년에 쇼팽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요 1810년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음악가들이 태어났거든요. 네. 1809년에는 맨델스존, 야. 그리고 1810년에는 쇼팽과 슈만이 동시에 태어났고요. 1811년에는 프란츠 리스트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천재 음악가들이 나온 거는 굉장히 좀 서양 음악사 측면에서 보면 기적적인 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간 떨어진 시기긴 합니다만 1813년에는 이제 바그너가 태어나기도 하거든요. 이게 저마다 이제 다른 예술적 신념을 갖고 있었던 그런 작곡가로 성장을 하는데 특히 이제 쇼팽은 차별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낭만주의 회오리가 몰아치는 이 한복판에서 교향곡이나 오페라 한 편을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창조력을 피아노 곡에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아노 곡이 아닌 이상은 쇼팽이 영감이 작동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후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쇼팽하면 피아노와 거의 한 번과 같다는 측면에서 피아노의 신, 또 피아노의 영혼으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피아노만 고집한 이유 뭐 잠시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피아노의 영혼 이렇게 추앙받고 있습니다. 네. 쇼팽의 그 성격 자체는 MBTI를 그 당시에는 이제 할 일이 없었겠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극아이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수줍음도 많았고, 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초창기 곡에는 유독 절절한 감성들이 묻어 있는데, 뭐 투명하게 아름답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피아노 협주곡 1, 2번 첫사랑의 감성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쇼팽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거의 뭐 모차르트와 비견되는 그런 천재성을 갖고 있었어요. 네. 뭐 이미 7살 때 이제 폴로네이즈 지단조라는 작품을 처음으로 썼고 16살 때는 이제 바르샤바 음악원에 이제 입학을 했죠. 굉장히 조숙했는데 이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심성도 여리고 특히 굉장히 허약한 체질이었습니다. 잔병치레가 되게 많았어요. 19살 때에 이제 3년 만에 이제 바르샤바 음악원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1829년 8월에 음악의 수도인 비엔나에 가서 이제 데뷔 연주회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절찬을 받고 그 9월에 돌아오는데요. 바로 이제 요 시기 때쯤 해서 쇼팽의 첫사랑이 시작됩니다. 동급생이었던 알토 가수죠. 콘스탄치아 글라드코프스카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사모하게 되는데 그녀와의 이제 먼 미래를 꿈꾸기도 하는 등 굉장히 행복한 그런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행복도 잠시 이제 큰 위기를 또 겪게 됩니다. 그 바로 이듬해인 1830년 10월 11일인데 마지막 고별 콘서트를 하고 갑작스레 쇼팽은 이제 폴란드를 떠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유는 당시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는데요.
이 당시 폴란드 이펀 왕국이 있었는데 이 이펀 왕국의 국왕을 러시아의 짜르가 겸임을 1795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예, 강제로 그런 권한을 뺏은 건데요. 예. 저는 뭐 이 대목에서 항상 그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생각이 나는데 1795년이니까 쇼팽이 지금 1830년에 떠났을 때쯤에는 그야말로 우리 일제 강점기 35년처럼 딱 35년 정도 계속해서 그 폴란드 왕국을 러시아 짜르가 지배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왜 일제 강점기 때 왜 민족문화 말살 정책을 이제 당했지 않습니까? 네. 뭐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음. 러시아에서는 계속해서 폴란드의 언론을 검열 강화하고 예. 또 의회 권한을 축소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치권을 이제 말살시킨 거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1830년 7월 프랑스에서 7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왕정 복고에 대한 이제 반대 운동이 한참 들불처럼 일어났는데 예. 이 상황이 이제 위기를 느꼈던 러시아 짜르가 왕정을 이제 잘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명분으로 이 그 대규모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폴란드에까지 병력을 차출하는 그런 일을 벌인다는 흉흉한 소문이 폴란드에 많이 돌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폴란드가 이에 굉장히 반발을 했죠. 총궐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데 쇼팽은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허약하다고요. 네. 사실은 굉장히 애국자였지만 이런 이제 총궐기의 상황 속에서 입대를 하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또 가족이 극력 만류를 했죠. 너는 이 무력으로보다는 음악으로 폴란드를 빛내거라. 예, 그래서 그 말을 이해하고 이 쇼팽은 고국을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 아버지 니콜라이 쇼팽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원래는 이민을 폴란드로 온 거거든요. 그 전에 모국은 이제 프랑스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모국이기도 한 당시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프랑스 파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피아노 협주곡 1, 2번을 말씀하셨는데 그 떠날 때 고별 연주에서 연주한 곡이 바로 이제 피아노 협주곡 1번이었고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 초연한 것이 이제 피아노 협주곡 2번이었는데요.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1번, 2번이 작곡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왜 일부러 그런 건가요? 예, 1번이 2단조고 2번이 F단조 협주곡인데 네. F단조 쪽이 19살, 2단조가 20살에 작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연주형을 하면서 쇼팽이 이제 오케스트라 악보를 2번 쪽으로 돼 있는 F단조를 소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원을 하면서 출판을 하다 보니까 넘버 2를 F단조 쪽이 나중에 이제 배정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쇼팽이 좀 더 애지중지했던 곡이 2단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버 1을 달게 하고 싶어 해서 일부러 의도적 조정을 해서 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꽃다운 10대의 어떤 감성이 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곡이고 특히 이 곡의 두 번째 악장들 1, 2번 협주곡 모두 공이 이 가운데에 있는 제2악장이 라르게토라고 하는 악장인데 네. 모두 다 첫사랑이었던 콘스탄치아 글라드콥스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녀를 생각하면서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이래요. 청명한 달밤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기 전 초조한 심정과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되어 있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곡이 그 영화에도 쓰였어요. 1998년에 짐 캐리가 나오는 그 트루먼 쇼라는 작품에 보면은요. 거기 트루먼이 첫사랑 실비아를 도서관에서 만날 때 그 한 10분 가까이 롱텀으로 이 피아노 협주곡 1번의 2악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부분 한번 상기하시면서 이거 영화 다시 보시면 그러네요. 좀 색다른 감정이 생기실 겁니다. 예. 짐 캐리의 얼굴과 쇼팽의 곡에 이렇게 잘 매칭은 안 됩니다. 네. 자, 이 안타까운 그 고국을 떠나게 된 사연을 잠깐 들어봤는데 20대에 떠나서 평생 돌아가질 못했네요. 네, 그러니까 20살에 떠나서 39살에 이 쇼팽이 요절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19년 반평생을 고국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죽고 나서야
심장만이 현재도 지금 폴란드에 묻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시신 자체는 이제 프랑스의 묘지에 묻혀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쇼팽이 원래는 굉장한 고전주의자였어요. 형식미를 추구하는 고전주의자였는데 이렇게 그 낭만주의의 표상으로 이게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미 말씀드렸던 그런 정치적 상황과 굉장히 연관이 짙습니다. 네. 쇼팽이 고국을 떠난 지 한 3주 후쯤에 그러니까 1830년 11월에 네. 폴란드에서는 드디어 봉기가 일어납니다. 11월 봉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 압제에 이제 대항하는 그런 봉기가 일어났는데 안타깝게도 1년 만에 러시아의 12만 대군에 의해서 아주 잔혹하게 네. 예, 굉장히 그 진압이 되면서 예. 폴란드는 이제 드디어 이제 망국의 길을 걷는데 그때 비엔나에 있었던 이제 쇼팽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파리로 또 향하던 그런 쇼팽이었는데 그때 쇼팽이 그 아픈 마음을 다독이면서 또 폴란드 민중의 마음으로 그 돌아서면서 이 원래 형식미만 추구하던 그 고전주의자에서 어떤 스토리라든지 노스텔지어라든지 네. 또 인간의 감성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낭만주의자로서의 특성을 갖고 완전히 변모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묘하게도 한 이제 100여 년이 지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쟁의 위기감과 공포를 몇 년간 지금도 아마 마음을 완전히 놓지는 못하고 네. 있지 않을까 폴란드 시민들이 국민들이. 러브 전쟁이 일어난 게 2022년 2월 24일이니까요. 예, 굉장히 지금 길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자, 쇼팽의 고국 폴란드, 우리 한국이 정서적으로 매우 비슷하다는 느낌도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음악에 깔린 조국에 대한 사랑 얼마나 감동적인지 첫 곡에서 한번 느껴보죠.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피아노 곡이 쇼팽이 200곡이 넘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세부 장르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뭐 폴로네이즈, 마주르카, 녹턴, 스케르초, 발라드, 즉흥곡, 전주곡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예, 그 중에서 오늘 첫 곡은요. 그 말씀드렸던 폴란드를 떠나서 파리로 막 귀착을 할 때 고국이 러시아의 군대의 진압을 당해서 패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아주 그 비통한 슬픈 감정을 영감 삼아서 작곡을 한 혁명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에뛰드 작품 10의 제2번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로로 에뛰드라는 게 이제 연습곡이란 뜻인데 네. 단순한 연습에 그치지 않고요. 연주가의 아주 뛰어난 기교를 과시할 수 있는 작품인데요. 쇼팽은 여기서 그의 그 어떤 고도의 초절적 기교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비극에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표출을 하는데 이탈리아의 피아니스트 안토니오 콘잘레스의 연주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 들어보실 때 왼손의 그 빠른 아르페지오하고 오른손의 아주 강렬한 타건이 이게 하나로 융합되는 모습 이걸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2분 30초의 강렬한 고국의 상황에 대한 분노를 짧게 네, 표현하는. 맞습니다. 폴란드를 이제 20살에 떠나서 결국 인생의 거의 절반은 프랑스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예. 여기서 이제 운명의 여자를 만납니다. 아마 남성분들은 한번 좀 들어보셨을 이름이에요. 조르주 상드. 이게 물론 이제 필명이죠, 본명은 네. 아니고. 소설가로서 네. 본인의 이제 필명을 쓸 때 조르주 상드라고 썼던 거죠. 네, 연상의 여인을 네. 만나서 인생에 어떤 네. 영향을 받았을지. 예, 예. 이제 1831년 10월 5일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파리에 입성을 합니다. 네. 쇼팽이. 이제 파리라는 도시가 보면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화려하죠. 외관은. 뭐 낭만이 넘치고. 예. 근데 또 내부 속사정은 또 굉장히 또 인간적인 또 세속화된 추잡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악덕과 미덕이 다 공존한다고 그럴까요? 예. 그런데 이제 쇼팽은 굉장히 이제 놀랍기도 하고, 예. 그 압도당했다 이런 표현도 이제 자기 글에 나오는데, 예. 예, 파리에 정착하면서 쇼팽은 아까 극 아이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그 대규모 공개 연주회를 하는 것을 좀 꺼려했어요. 쇼팽이 워낙에 내성적이어서 자기가 아는 친구들만 모아서 이른바 살롱 콘서트라고 하는 형식으로 작은 음악회를 벌이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때 이제 많은 예술가들과 접촉하게 되는데요. 네. 예, 파리에 있는 여러 셀럽들을 다 만난 거죠. 당시 이제 오페라의 거장이었던 로시니, 또 환상교향곡이라는 급진적인 작품을 쓴 베를리오즈, 또 피아노의 파가닌이라고 불리는 이 쇼팽과 피아노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리스트, 그리고 리스트의 연인이었던 마리다그 부인 같은 그런 네. 파리 사교계를 주둔하는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중요한 사람이 이제 맨델스존, 또 슈베르트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슈만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되는데, 리스트는 거의 이웃 사촌이었어요. 그래서 옆 동네에서 거의 친구처럼 지냈고요. 또 슈만은 워낙에 이제 비평가로서의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그런 표현을 하면서 격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자를 벗으십시오. 천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쇼팽을 굉장히 찬사를 했죠.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불멸의 연인 조르주 상드도 1836년에 정확하게는 만났다고 전해집니다. 말씀하셨지만 이 상드는 소설가였어요. 그래서 필명이 그런 거였고 원래 본명은 이제 오로로 디팽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폴란드 왕실 후예 가문의 첩실의 자녀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초상화도 보셨다고 하지만은 예, 굉장히 좀 남성적인 좀 선이 굵은. 예, 그런 이제 복장을 즐겼는데요. 그 할머니가 워낙 이 조르주 상드를 사랑한 나머지 당시의 법도에는 얽매이지 않도록 예술과 스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해줬답니다. 그리고 좀 중성적인 느낌. 네, 그리고 당시 여성들의 상징이었던 코르셋을 벗어 던지고 남성의 바지를 입고 남성의 정장을 입고 또 시가도 필 수 있을 그런 이제 신여성으로 키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쇼팽이 봤을 때는 좀 사실 첫인상이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내성적인 남성이 바라보기에는 좀 거부감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깜짝 놀랐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오히려 이제 매력 요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여성스러운 남자 쇼팽과 또 중성적 매력이 있는 여자 상드 간의 자석처럼 이렇게 서로 간에 끌려서 1838년 7월에 이제 정식으로 연인이 됩니다. 이후에 9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요. 사실 이제 상드는 쇼팽보다 6살 연상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결혼도 한번 했었고 많은 연인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과 딸의 자녀도 있었는데 쇼팽을 거의 뭐 굉장히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성애로 돌봐줬다고 합니다. 예. 자, 쇼팽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마요르카 섬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폐병이 있었는데 그 고통 속에서도 작품 활동은 절정을 이루었죠. 예, 그 스페인의 그 고도죠. 예, 지중해 하와이라고도 불리고 스페인 왕실의 또 휴양지로도 유명한 그 마요르카 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두 사람의 밀월 여행지가 됐는데요. 정확하게는 마요르카의 그 발데모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수도원에서 이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1838년 11월 8일부터 1839년 이듬해 2월 13일까지 여행을 했는데 쇼팽이 이제 폐병이 있었기 때문에 요양을 하는 차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때 마요르카가 몇백 년 만에 맹추위가 몰아치던 때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 폐병을 앓던 쇼팽에게는 얼마나 힘들었겠네요. 안 좋았겠어요. 오히려 이제 건강이 좀 악화된 측면이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예술가로서는 매우 생산적인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발라드 제2번 F장조 또 두 곡의 폴로네이즈 작품 40, 스케르초 3번 C샵단조 같은 그런 작품들도 작곡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어떤 곡을 그럼 잠깐 이어서 들어볼까요? 예, 마요르카에서 체류하던 때에 그 쇼팽이 그 외출을 나간 그 우리 쌍드가 안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엄습하면서 네. 피아노에 앉아서 작곡을 했던 아유, 곡이 있습니다. 네. 전주곡 작품 28의 제 15번 일명 빗방울 전주곡인데요. 당시 비가 추적추적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빗방울이 정말 하나하나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의 1961년 카네기 홀 실황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비가 정말 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네. 마요르카 섬 얘기를 하면서 쇼팽 얘기와 더불어서 또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닉테 선생.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애국가를 작곡하셔서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아닉테 선생이 바로 마요르카 섬하고 또 인연이 굉장히 깊은 사람인데요. 아닉테 선생은 1906년 12월 5일에 태어나셨는데 12월 5일은 모차르트 서거일이기도 합니다. 예, 예, 평양에서 당시 태어났는데 예. 마요르카 섬과도 인연이 있지만 역시 아닉테 선생도 쇼팽처럼 평생 반평생을 외국에서 활동하시던 그런 분이죠. 네. 15살이던 1921년에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이제 1년에 수학을 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1930년 다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우리 그 템플 대학교에 필라델피아 음악대학이라고 하는 이제 단과 대학이 있는데 네. 거기서 공부를 해서 1935년 졸업을 하셨는데 바로 그때 우리 애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 전에는 우리 애국가를 그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랭 사인의 그런 곡조에 맞춰서 불렀었거든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안타까워했던 아인 선생이 예. 작곡을 한 거죠. 그래서 그 1935년 이후 애국가와 더불어서 한국 환상곡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한국적 음영이 되도록 다듬어서 1938년 2월 20일 아일랜드의 이제 더블린에서 초연을 네.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그래서 KBS 교향악단의 연주로 환상고양구 네. 정하면서 이영빈 평론가도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고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